엄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한테 좀 미리 나눠주시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민호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아는 애가 저런 말을 하다니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까지 거들었죠. 그래요, 엄마. 우리도 가족인데 왜 그리 벽을 두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유진의 말에는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서울에서 67년을 살아왔고 지금은 남편과 자식들 대신 작은 식당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 대부분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해 아들 민호, 딸 유진이를 낳고 누구보다 정성껏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어릴 적에는 민호가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아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고 유진이가 첫 월급을 타서 용돈을 쥐어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커서 제법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으니 늦게나마 혼자만의 삶을 조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자식들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모두가 있던 집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합니다. 남편은 워낙 건강했기에 병에 걸려서 몇 년을 아픈 끝에 떠난 게 아닙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크게 견디지 못했는지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자식들이 이제는 제 전부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외롭고 힘든 만큼 아이들이라도 제 곁을 더 자주 찾아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참 다르더군요. 작년 명절 때 일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저는 몇 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 유진이가 유독 좋아하던 잡채 재료를 사두고 한 번에 먹기 좋은 전과 나물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손주들도 좋아할 간식까지 사오느라 짐이 많아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풀고는 명절날을 상상하며 그저 웃고 있는 저를 보니 참으로 제 모습이 남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 유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이번에는 일찍 오는 거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도 많이 해놨어. 유진이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니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유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시댁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거기다 약국도 열어야 해서 일이 너무 많아?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꼭 눌렀습니다. 명절인데 시댁은 이해가 가도 약국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손님이 많아서 바쁘다고 약국까지 열어둬야 할 만큼 중요한가 싶었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저는 짧게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서운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이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민호에게 연락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아침부터 정성껏 만들고 있었기에 당연히 이 음식을 맛보러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그러자 민호는 전화기 너머로 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프로젝트 마감이라 미안해. 제가 바보 같지만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혹시나 집에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이니까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몇 시간,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고 설마 했던 마음이 서서히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문득 제게 말없이 흘러간 시간이 너무나도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더라면 이 고요함을 함께 나누었겠죠.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 자식들이 모이지 않자 제가 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일과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으니 가슴속이 점점 답답해지더군요. 나중에 이웃 아줌마가 전화를 걸어 명절인데 혼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한마디 건넸을 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식들이 정말 바빴던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다스리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저 자신을 챙겨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이듬해 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는 자식들의 안부를 묻고 싶어 아침 저녁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다시 서운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지나고도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며 느낀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자식들이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집을 찾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식들이 저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라는 희망 하나로 매일 아침 저녁 전화기를 확인하며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외로운 시간을 견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던 때였죠. 제 생일이 가까워지며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은 가정과 일로 바쁘다며 못 온다고 해도 생일은 달랐으면 했어요. 자식들이 혹시나 찾아올지 몰라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새로 장을 봐서 아이들이 좋아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유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올려두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들어올 그 순간을 상상하며 환한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준비하고 케이크도 샀죠.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음이 나더군요. 어쩌면 나이 들어 이런 기다림이 남았다는 게 기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생일날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혹시나 자식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쁜 회사원이라 자주 못 오는 걸 이해했지만 생일인 만큼 점심쯤에는 올 거라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밖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호나 유진이겠지 싶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의 정적뿐이었죠. 밤이 되어서도 자식들에게선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홀로 거실에 앉아 있다 보니 집안의 조명마저 차가워 보이더군요. 제게 이토록 중요한 날을 자식들은 기억도 못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밖에 없는 이 집이 그 순간엔 너무도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준비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홀로 조용히 잠에 들었죠. 그렇게 저의 생일은 잊힌 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바쁘다 보니 연락을 못했나 보다 싶어 마음을 다잡아 보려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잘 지내고 계셨죠? 민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젯밤의 서운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제는 바빴나 보구나. 엄마는 생일 맞아서 내가 오길 기다렸지. 그러나 민호는 제 생일 얘기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말끝을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사실 이번에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승진도 힘들어질 것 같고.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조차 잊고 지낸 자식이 대뜸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연락조차 없던 자식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돈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호야, 너 어제 엄마 생일인 거 알았니? 하고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어제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이 일만 해결되면 효도도 할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제야 저는 왜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혼자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키워온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여겨지는지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란 이름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전히 제 자식이고 제가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삶을 보내는 만큼 자식들이라도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돈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걸 정말 잘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이해했지만 제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로 도움을 요청한 자식이 다시 찾아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으로 돈을 보내고 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또다시 제 마음을 저미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에게 돈을 보내준 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급하게 연락했던 민호였지만 돈을 보내주고 나니 한동안 소식이 끊긴 채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밀려드는 씁쓸함을 억누르며 어머니로서 그저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큰 실망을 하게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저는 자식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자식들의 거짓말이 느껴질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자식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겠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명절 이후 오랜만에 보고 싶어 연락한 것이었지만 유진은 그때도 바쁘다며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거니 했죠. 엄마, 이번에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좀 어렵겠어. 해외로 나가야 해. 세미나만 끝나면 연락할게. 유진의 말에 저는 실망감과 서운함을 억누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러하듯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유진의 약대 동기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희 씨, 그나저나 지난주에 지수랑 유진이랑 제주도 워크샵 갔다 왔다면서요? 둘이 참 재밌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라니요? 유진은 분명 해외 세미나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어머니의 말이 차라리 실수였기를 바랐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선 화가 나기보다도 쓸쓸함과 씁쓸함이 밀려들었죠. 제가 유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괜한 일로 자식과 더 멀어질까봐 애써 참았습니다. 그저 자식이 바쁘니 그러려니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겠거니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엔 민호와의 약속을 잡으려 전화했을 때였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민호도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잠시 연락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민호가 분명 회사 일에 열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무리해서라도 보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민호의 거절을 애써 이해하려 했죠. 그러나 며칠 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어머니를 통해 다시 알게 된 사실은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얼마 전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다던데 프로젝트 끝나서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이랑 갔다 왔나 봐. 친구 어머니의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멈춰버린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해외 세미나, 프로젝트 모두 핑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일도 잊은 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받지 않던 자식들이 결국 자신들의 일상에서 저를 떼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바쁘다던 자식들이 솔직하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괜스레 밤마다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환히 웃던 얼굴들. 그때는 내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 향해 있었기에 주름살 하나 늘지 않았었죠.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며 제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과정은 참으로 쓰라리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깨달음은 더욱 깊은 상처로 남게 될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에게 거짓말로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함과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자식들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반겨주려 했고 그런 마음에 새벽이면 혼자 자식들 어릴 적 사진을 뒤적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저를 더욱 실망하게 할 일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뜻밖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결국은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약으로 견디던 몸이었기에 병원에 입원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달래려 해도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쁘다며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자식들에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엔 수없이 자식들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절 찾지 않을 거라는 씁쓸한 예감이 들어 결국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병원에서 혼자 지내며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던 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유진. 자식에게서 걸려온 오랜만의 전화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웬일이니? 엄마 퇴원하느라 이제 병원에서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어.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진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말도 없이 유진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있잖아. 그거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이 단지 돈 때문에 연락한 건가 하는 씁쓸한 마음에 얼떨떨한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이에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약국 새로 인테리어를 하느라 대출받은 걸 갚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경기도 나빠지고 환자도 없어서 힘들어. 진짜 이번만 좀 도와줘.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니까. 좀 빌려줄 수 있잖아? 그제야 저는 유진이 병원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해서 건 전화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모처럼 반가운 목소리를 내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기대했던 제 마음이 어찌나 엄하게 느껴지던지요. 유진의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눈앞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유진을 다그치거나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들끓고 있었지만 그 모든 말을 삼키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어. 너도 사정이 어려울 텐데.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제 말에 유진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까지도 병원에 있던 제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난 뒤 차가워진 휴대전화를 한참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다시 실망을 삼키고 자식이 필요로 하는 대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민호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 역시 다급한 목소리로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정말 이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 있으시잖아요. 유진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돌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왔던 제가 결국엔 자식들에게 그저 금전적인 의지처로 여겨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외면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민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혼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는 제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자식들을 보며 이제는 그들의 말과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씁쓸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때부터는 점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 사건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자식들의 요청을 들어준 후 제 마음속엔 깊은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을 주는 자식들을 보며 마음 한편엔 차가운 상처가 남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던 저였기에 어려운 순간엔 또다시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져만 갔고 제가 자식들에게 단지 금전적인 방패일 뿐이라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던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유진의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까 싶어 궁금해지던 어느 날
또다시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차분한 목소리로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처럼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론 작은 기대를 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유진뿐 아니라 민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두 자식이 함께 나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라 저는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그래. 둘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보니 좋구나. 무슨 이야기라도 할 게 있니? 제가 웃으며 물었지만 민호와 유진은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계시니까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자식들이 마침내 제 걱정을 하며 마음을 열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다음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우리에게 미리 좀 분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자식들이 곁에서 돌봐주면 더 안심이 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멍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모든 상황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를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재산을 나눠받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유진 역시 옆에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물론 우리도 엄마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시면 엄마도 나중에 신경 쓰실 일 없이 더 평안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요즘엔 다들 자연스러운 거라잖아요. 차분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제게는 어딘가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하고 뒷바라지한 자식들이 이렇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모를 밀어붙일 수 있나 싶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을 바라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숨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죠. 결국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원하면 나중에 조금 남겨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꼭 너희여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식들은 제 대답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실망과 당황이 서린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돈을 줄 때마다 기다렸단다.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챙겨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젠 진심이 아니라 그저 유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구나. 유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산적인 속내를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에 그동안 많은 것을 참으며 끝없이 주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제 진심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다가오는 모습에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남편이 남긴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와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지막 결정이었고 그동안 속절없이 자식들을 위해 바쳐온 저의 희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다급히 제게 연락해 변호사를 만나지 말라고 미리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유산을 바라고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란다. 이로써 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끝났음을 선언했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이었죠. 자식들과의 그날 대화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눌러뒀던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결심의 첫걸음으로 제 손으로 미뤄만 뒀던 제주도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었지만 자식들과 함께 가려니 사정이 안 맞아 몇 번이나 미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혼자라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비행기 표를 들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순간 묘한 설렘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드디어 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제주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제주도의 드넓은 바다를 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큰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로 홀가분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해가 지는 모습도 바라보고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홀로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제 삶은 그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제는 전처럼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한결 밝아졌고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고 싶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도 등록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붓을 잡고 색을 얹어가며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영희 씨, 오늘 그림 너무 예쁘네요. 하고 칭찬해 줄 때마다 기분이 한껏 좋아지더군요.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도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취미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수채화 외에도 요가와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매주 주말이 오히려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요가를 하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춰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독서 모임에선 같은 책을 읽고 나누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배우는 게 새롭기도 하고요. 점차 이웃들과의 대화도 잦아졌고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나누게 되면 무척 즐거웠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 번은 같이 요가하던 친구들과 작은 여행도 떠났어요. 우리끼리 단풍을 구경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어찌나 마음이 편안하던지 그날의 여유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주말이면 갈 곳을 계획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더군요. 가끔은 혼자서 멀리 나가 강원도나 바닷가 마을에 머물기도 했어요. 바다 앞에 홀로 서서 맑은 공기 속에서 숨을 크게 쉬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가 한결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또 때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여행하는 법을 배워나갔죠. 집에 돌아와서도 제 생활은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가까운 미술관에 가서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하곤 했어요. 평소라면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눈앞에서 마주할 때면 참 기분이 좋더군요. 어느 날에는 옛 친구를 미술관에서 만나 함께 앉아 예전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의 따스한 공기와 함께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요즘 제 삶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도 종종 만나요. 함께 시장에 다녀와서는 새로 배운 요리법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근교 산책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산이나 들판을 걸을 때면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참 소중하고 그동안 너무 놓쳐왔던 건 아닌가 싶더군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멈춰서게 됐어요. 한결 밝아진 눈빛과 편안한 미소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걱정에 사로잡혀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롯이 김영이라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얼굴이 기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답니다. 영희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진짜 행복해졌구나. 이제 저의 하루는 저를 위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만 바라보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전처럼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삶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지금, 저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번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속 흥미로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